안녕. 오늘 이 시간에는 독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페이지 1페이지 미술사 얘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국어 영역 1번 독서 일지이다. 자, 본문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본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번호 붙여가지고 하나씩 그 문단별로 내용 먼저 확인하고 가는 경우가 좋죠. 그래서 1번 미술사를 다루고 있는 좋은 책이 많지만 학술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만 이해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미술사를 다루고 있는 책들 중에서는 이렇게 지식을 필요로 하는 책들이 많다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미술에 대해 막 알아가기 시작한 나와 같은 독자도 이해할 수 있다고 알려진 그럼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를 택한 이유는 나와 같은 독자도 이해할 수 있다. 였기 때문이죠. 선택한 이유. 그러면 나 같은 독자가 어떤 독자인데? 미술, 학술적인 지식이 부족한. 지식이 부족한 독자였겠죠. 그래서 서양 미술사를 택했는데 그건 참 좋은 결정이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결과가 긍정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문단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2번 문단. 자, 이 책을 통해 저자는 미술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설명한다. 그럼 이 책에 하는 일은 미술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 그것이 저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미술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럼 주제가 뭐다? 그럼 정리해볼까요? 주제? 책의 주제는 뭘까요? 미술사 어떻게 이해?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미술사 이해 방법? 미술사를 이해하는 방법?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주제다. 자, 저자는 서론에서 미술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술가들이 있을 뿐이다 라고 밝히며 미술가와 미술 작품에 주목하여 미술사를 이해하려는 자신의 관점을 설명한다. 그럼 이 사람이 미술사를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 미술가와 미술 작품에 주목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미술사에 대한 설명인데 미술사는 미술가와 미술 작품에 주목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자는 27장에서도 해당 구절을 들어 자신의 관점을 다시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27장의 내용을 서론의 내용과 비교하여 읽으면서 저자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랬대요. 3번 문단으로 갑니다. 책의 제목을 처음 접했을 때는 이 책이 유럽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책의 본문을 읽기 전에 목차를 살펴보니 총 2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이 유럽 외의 지역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기존의 생각. 처음에 접했을 때 책에 대한 기존의 생각, 그리고 새로 알게 된 점. 근데 이 사이에 뭐가 있느니? 목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생각을 바꾸게 된 이유가 목차를 살펴봤기 때문이죠. 그 목차를 통해서 이 책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 목차를 보고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었다는 거. 1장에서 7장에서는 아메리카, 이집트, 중국 등의 미술 설명, 8에서 28장에서는 6세기 이후 유럽 미술부터 20세기 미국의 실험적 미술까지 다루고 있었다. 자, 이처럼 책이 다룬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전부터 관심을 두고 있었던 유럽의 르네상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읽었대요.
그 전부터 관심을 두고 있었던 부분을 먼저 읽고 나머지를 그 이후에 읽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부분을 골라서 읽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발췌독이라고 하죠. 발췌독. 이 사람은 발췌독을 한 거죠. 내가 원하는 부분을 먼저 읽었어요. 자, 4번. 서양 미술사는 자료가 풍부하고 해설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서 저자가 해설한 내용을 저자의 관점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자, 저자의 관점에 따라 받아들인다. 이것도 충분히 만족스럽다. 근데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리고 관점이 들어가 있는 책을 읽을 때는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수용적인 태도라고 얘기를 하고 뭐 수동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동적. 근데 우리는 원래 교과서적인 그 태도를 어떤 것을 원했냐면 비판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사실은 우리가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만족스러웠겠지. 그런데 그 이후에는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한 번 더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의 관점에 따라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 사실적 읽기, 그냥 나와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분량이 700여 쪽에 달하는 점은 부담스러웠지만 하루하루 적당한 분량을 읽도록 계획을 세웠대요. 그래서 그 부담스러운 양이지만 꾸준히 읽어서 어느새 다 읽게 됐다. 그만큼 내용은 흥미로웠대요. 자, 이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윗글을 쓴 학생이 책을 선정할 때 고려한 사항 중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럼 나와 있다는 얘기고 나머지 4개는 안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정답은 1번. 자신의 지식 수준, 이게 1번 문단에서 지식이 부족하다는 걸 이미 까고 갔습니다. 그죠? 자, 2번이 아닌 이유, 저자들이 많이 나온 거 없었고요. 그다음 3번째, 추천받았다는 얘기 없었고요. 4번, 이전에 읽은 책과 연관된다는 얘기 없었고요. 5번, 학술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윗글에 나타난 독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책에서 내용상 관련된 부분을 비교하며 읽었다. 비교라는 단어가 어디 있었냐면 27장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27장을 그렇게 했다. 비교하면서 읽었다. 그 얘기가 2번 문단에 있었습니다. 책의 목차를 통해 책의 구성을 파악하고 읽는다. 네, 목차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었고요. 목차 활용한 것은 3번 문단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저자의 경험을 연관지었다. 없습니다. 4번, 분량 고려해서 계획을 세웠다. 네, 이거 4번 문단에서 있었고요. 그만큼 흥미로워서 다 읽었다. 자, 자신의 관심에 따라서 읽을 순서를 정했다. 그래서 원하는 부분은 먼저 읽고 나머지를 그 후에 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췌독 얘기하면서 3번 문단 마지막에서 얘기했습니다. 정답은 3번. 자, 이제 3번 문단 갑니다. 자, 윗글을 쓴 학생에게 기억과 관련하여 기억이 뭐였니? 기억이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자신의 관점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도 만족스럽다. 조언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술 분야 책을 읽을 때 책에 담긴 저자의 해설 외에도 다양한 해설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저자의 해설에도 저자가 속한 시대의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비롯된 영향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독자는 책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책의 내용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 비판적으로 좀 읽어라 라는 얘기죠. 비판적 읽기를 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선지를 확인하시면 네, 정답 딱 나오죠? 5번.
자, 자신의 관점을 저자의 관점과 비교해서 맞고 틀리고 뭐가 같고 다르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아, 저건 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비판적 읽기입니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광고에 관한 그리고 가와 나 두 개의 지문이 묶여 있습니다. 자, 1번 문단부터 보죠. 광고는 시장의 형태 중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그 효과가 크다. 지금 광고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죠? 광고의 효과. 독점적 경쟁 시장은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상품을 다수의 판매자가 경쟁하며 판매하는 시장이다. 지금 독점적 경쟁 시장이 무엇인지 지금 정의를 해줬고요. 각 판매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고를 이용한다. 그럼 광고를 이용하는 이유 1번 나왔죠?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광고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왜 독점적 경쟁 시장은 차별적인 유사하지만 차별이 있다. 그러니까 완전 똑같은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른 점이 있어. 그러니까 그 다른 점을 알아보고 내 걸 골라달라라는 뜻으로 광고를 이용하는 거죠. 판매자에게 그러한 차별적 인지와 선호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원하는 구매자에 대해 누리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독점적 경쟁 시장이 무엇이다? 광고는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하도록 한다. 그것은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다. 로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광고는 그 상품의 차별적인 부분을 인지하게 하고 그걸 인지하게 되면 판매자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정으로 알아봐 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2번 문단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바로 앞에 얘기한 게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였거든요. 그럼 여기서 독점적 지위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어떤 상품에 있어서 다 내 거, 다 내 거로 사는 거죠. 독점한다. 내 것만 판다. 자,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자,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는 것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의미다. 그렇죠? 내가 얼마에 팔던 그 사람들은 내 걸 살 거야. 독점을 했으니까. 그럼 내가 100원에 팔든 1000원에 팔든 사람들은 살 거예요. 그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독점적 지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 구매자들이 내 걸 몇 개를 살 것인지는 생각을 해야 돼요. 100명밖에 없는데 내가 200개를 만들어내면 100개는 지금 못 팔리는 거잖아요. 그럼 나한테 손해니까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체로 구매자는 상품의 물량이 많을 때보다 적을 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공급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더 높은 가격을 측정할 수 있다. 자, 공급량을 감소해서 더 높은 가격을 측정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이유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때문에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도 이러한 지위 덕분에 상품의 차별성이 없는 경우를 가정할 때보다 다소 비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차별성이 없는 경우라는 것은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상품이 다 똑같으면 여기서도 사고 저기서도 사면 독점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라 하더라도 다소 비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단기적으로는 이윤을 보더라도 왜? 다소 비싼 가격에 팔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윤을 보더라도 그 이윤이 지속되지는 않는다. 이윤을 보는 판매자가 있으면 그러한 이윤에 이끌려 약간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신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로는 증가하고 그 결과 기존 판매자가 공급하던 상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여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 나밖에 없네. 그러면 나밖에 없을 때 다소 비싼 가격에 팝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이윤이 들어오겠죠. 근데 그 꼴을 다른 사람들이 그냥 보고 있지는 않겠죠. 야, 저거 돈이 되네? 그러면 나도. 살짝씩 디자인을 바꾼다던가 기능을 조금 바꾼다던가 비슷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너네 왜 예능 프로그램도 그렇잖아요. 뭐가 잘 된다 그러면 비슷한 거를 막 여기서도 만들고 저기서도 만들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신규 판매자 수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내 걸 사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니 이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 비싼 가격에 파는 부분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 자,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까요? 자, 독점적 지위를 갖는다. 이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다 내 것만 사니까. 그러면서 이 가격 결정은 공급량을 감소시켜서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이윤이 높아지겠죠. 그러나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다. 왜냐? 신규 판매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나에 대한 수요는 줄어든다. 따라서 이윤이 줄어들 거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문단 갑니다. 자,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차별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방법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 차별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광고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많은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 광고만으로도 상품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다. 자, 비용을 많이 들였다. 오, 저 광고 뭐 삐까뻔쩍하네. 이런 느낌만 줘도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대요. 판매자가 경쟁력에 자신이 없는 상품에 많은 광고 비용을 지출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구매자의 추측이 있다. 자, 판매자가 생각을 하는 거죠. 판매자가 경쟁력에 자신 없으면 광고에 그걸 다 지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자, 이 부분이 바로 뭐다? 구매자의 추측이다. 그걸 유도해라. 그러니까 돈 많은 기업이니까 경쟁력에 자신 있고 잘 나가는 기업이고 그거에 대한 좋은 상품이니까 광고도 저렇게 삐까뻔쩍하게 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거죠. 아주 훌륭하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들죠. 가격이 변화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게 뭐냐? 가격이 변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다. 정의 사용하고 있네요. 구매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상품이 차별화되었다고 느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감소한다. 그러니까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 변화하는 거예요.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변화가 크다는 겁니다. 가격이 변화할 때 사, 안 사, 이거의 폭이 크면 가격 탄력성이 큰 건데 내 상품은 차별화됐어 라고 느낀다면 다른 데 가서 사지 않아요. 아무리 가격이 비싸졌다 하더라도 차별화가 느껴진다. 다른 거랑은 달라 라고 느낀다면 아무리 가격이 비싸져도 다른 데 가서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힘이 적어지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게 가격 탄력성이 감소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요즘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 핸드폰, 아이폰이 모든 핸드폰 중에서 제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이폰만 써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폰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갤럭시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 적은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처럼 구매자가 특정 상품에 갖는 충성도가 높아지면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강화됩니다. 판매자는 이렇게 광고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노립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판매자도 상품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광고를 이용합니다. 자, 그럼 3번 문단에서 얘기하는 차별성을 알리는 방법 1. 정보를 전달하면 된다. 광고에서. 두 번째, 돈 많은 티를 내는 광고를 한다. 그것만 해도 차별성을 줄 수 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건데 상품이 차별화되었다고 느낄수록 수요 탄력성은 감소한다. 감소. 수요 탄력성이 감소한다는 것은 즉 충성도가 높다는 뜻이다. 충성도가 높은 것은 독점적 지위가 강화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옆에다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차별성 알리는 거는 뭐 정리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가격이 차별화가 됐다. 상품이 차별화가 됐다라고 느끼는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감소하는 것이고 그것은 충성도가 높은 것이고 그러면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는 것이다. 그죠? 자, 가의 내용은 광고에 대한 효과, 광고의 효과였고요. 독점적 지위와 관련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겠어요. 자, 나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광고는 광고주인 판매자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기획되지만 그러한 광고가 광고주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광고의 목적은 1번 판매자의 이윤 추구 수단이에요. 근데 2번 의도와 상관없이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우선 광고가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광고가 의도와 상관없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1번 판매자 간 경쟁을 촉진한다. 그죠? 이렇게 1번. 자, 이러한 효과는 광고를 통해 상품 정보에 노출된 구매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예민해질 때 발생한다. 판매자 간의 경쟁. 이걸 촉진한다. 광고가. 구매자가 품질이나 가격에 예민해질 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아이폰을 쓰고 있었어요.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이거 뭐 뒤로 가기 버튼이 없고 뭐 이러면서 품질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되게 좀 예민해 있어. 써보니까 좀 별론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 그때 경쟁을 시켜버리는 거죠. 광고가 빵 나와버리면 어머 저거 괜찮은데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특히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량을 바꾼다면 판매자는 경쟁 상품의 가격을 더욱 고려하게 되어 가격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이거 너무 비싼데 라고 느껴질 때 싸다라는 광고를 하면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자, 또한 경쟁은 신규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신상품을 쉽게 홍보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촉진된다. 자,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1번, 또 1번이네. 1번. 예민할 때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규 판매자가 자신의 그 신규 상품을 등록하고 홍보할 때 그때 촉진된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2번이 되겠네요. 촉진.
자, 더 많은 판매자가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면 그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됩니다. 당연하죠. 경쟁을 하게 되니까. 구매자는 더 다양한 상품을 높지 않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양한 상품을 팔 때 판매자들이 많으면 경쟁을 하게 돼버리니까 높지 않은 가격에서 구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 1번 문단에서는 광고가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판매자 간 경쟁을 촉진한다. 언제? 1번. 구매자가 상품에 대해서 예민해질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규 판매자 얘기가 나와야겠죠? 신규 판매자가 신상품을 쉽게 홍보하고 시장에 진입할 때. 자, 그러면 경쟁을 촉진하게 되는 게 광고다 그랬는데 그럼 경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독점적 지위가 약화된다고. 그러면 가격은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는 거죠.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격을 마구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음 문단 올라가 볼까요? 자, 광고가 특정한 상품에 대한 독점적 경쟁 시장을 넘어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자, 아까는 시장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독점적 시장, 경제 시장을 넘어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기도 한대. 시장뿐만이 아니라 더 확대가 됐네요. 자, 개별 광고가 구매자의 내면에 잠재된 필요나 욕구를 환기하여 대상 상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합쳐지면 경제 전반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선순환. 다 좋고 좋고 좋은 거. 자, 그러면 광고를 통해서 광고가 구매자 내면에 잠재된 필요나 욕구를 건드려. 그러면 건드렸으니까 소비가 생기겠죠. 나 저거 살까? 어머, 저건 사야 해. 이게 된다고. 그러면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게 된대요. 경제에 광고가 없는 상황을 가정할 때와 비교하면 광고는 쓰던 상품을 새 상품으로 대체하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를 강화하고 신상품이 인기를 누리는 유행 주기를 단축하여 소비를 증가할 수 있다. 자,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이거죠. 소비자의 욕구를 강화한다. 그러면 유행 주기가 단축되고 소비는 증가된다. 요렇게 요렇게. 촉진된 소비는 생산활동을 자극한다. 생산활동 자극. 그렇죠? 소비가 증가하면 더 만들겠죠? 상품의 생산에는 근로자의 노동, 기계나 설비 같은 생산 요소가 들어가므로 생산활동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한다. 고용 및 투자의 증가는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구매자 소득 증가까지 연결. 경제 전반의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를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합니다. 자, 한계 소비 성향의 뜻. 경제 전반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한계 소비 성향은 플러스의 값이에요. 그래서 소비 성향이 드러난다라고 하면 플러스, 무조건 좋은 거예요. 경제 전반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소비가 증가한다.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소비가 증가합니다. 플러스 값이니까 같이 가야 돼요. 자, 이번에는 광고가
경제,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광고가 필요, 욕구를 건드려 소비를 촉진해. 그러면 소비가 증가되면 생산을 자극하게 되고 생산 자극이 고용 투자 증가. 그럼 소득이 증가해. 소득 수준이 증가하게 향상하게 되면 다시 소비가 증가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소비가 증진되면 촉진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생산 활동을 자극해.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선순환이라고 하는 건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소비가 증가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 소비가 증가하면 그럼 여기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소비가 증가하면 생산 활동을 자극해. 그럼 자극하면 증가, 소득 증가. 소득 증가? 그럼 다시 소비 촉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돌고 도는 거. 이걸 선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 다음 문단 넘어가 볼까요? 4번 문단. 3번인가요? 하지만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는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소비를 촉진했을 때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점. 소비뿐만 아니라 소비로 촉진된 생산 활동에서도 환경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환경오염을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기에 충분한 비용을 판매자나 구매자가 지불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환경오염을 심할 수밖에 없다. 그죠? 비용을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예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그 부담금을 플러스한 기업들도 있어요. 그 처리 비용을 다 포함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르게, 구매자가 모르게. 자, 그럼 가문단에서는 가에서는 광고의 효과, 나에서는 광고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럼 가나 설명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광고의 개념을 정의하고 광고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소개하고 있다. 네, 정의 안 했습니다. 문장이 지금 고로 끝나기 때문에 앞뒤를 좀 나눠서 보는 것이 좋겠네요. 가는 광고가 판매자에게 중요한 이유를 제시했다. 판매자에게 중요한 이유. 네, 독점적 지위를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얻으려는 효과. 이게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겁니다. 자, 2번이 맞는 거예요. 3번, 나는 광고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지 않았고요. 각각의 견해가 안고 있는 각각의 견해에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한계점도 연결이 안 되겠죠. 각각의 견해가 아니라 그냥 그 소비 촉진 효과의 문제점이었습니다. 나는 광고가 구매자에게 수용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구매자가 광고를 수용할 때 유의할 점 나오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문제. 자, 독점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독점적 지위는 우리 본문 앞에 2번 문단, 3번 문단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독점적 경쟁 시장에 신규 판매자가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지는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 판매자가 들어오면 독점적 지위가 약화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늘어나면 독점적 지위는 약화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차단하지 않아요.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판매자가 공급량을 조절하여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을 줄여서 가격을 높인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자, 구매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상품 공급량에 따라 어느 정도인지를
판매자가 감안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 에? 감안하지 않아도 되는 아니죠. 판매자는 그 가격을 알고 있어야죠. 상품 공급량에 따라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공급량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이걸 판단을 해야죠. 이건 이상한 소리네요. 자,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다소 비싼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하지만 이윤을 지속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왜? 신규 판매자가 늘어나면 지위가 낮아지니까요.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 자신의 상품을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하게 하면 강화된다. 그렇죠? 차별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뭐였지? 충성. 상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빠져나가지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줄어드는 거죠. 감소하는 거. 이게 지금 화살표로 되어 있어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과정이 아니고 같다는 뜻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자, 다음 문제요. 6번. 자, 나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광고에 의해 유행 주기가 단축되어 소비가 촉진될 수 있다. 유행 주기가 단축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바꿔야 돼요. 내가 뭐 A라는 상품을 썼을 때 유행 주기가 1년이다. 그러면 1년 있다 바꿔야 돼요. 근데 유행 주기가 단축이 돼 광고 때문에 그럼 6개월 만에 딴 거로 바꾸는 거죠. C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를. 소비 촉진될 수밖에 없죠. 자, 2번 광고가 경제 전반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정도는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질 때 작아진다. 커질 때 작아진다. 자,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진다. 그러면 선순환을 일으키는 정도와 당연히 커지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게 한계 소비 성향은 플러스 값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전반의 소득 수준이 향상이 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같이 커지는 겁니다. 2번 틀렸고요. 자, 광고가 생산 활동을 자극하면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 수준을 향상할 수 있다. 그렇죠. 생산 활동을 자극해. 그럼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의 월급이 늘어나니까 소득 수준이 향상되죠. 자, 광고가 생산 활동을 증가시키면 노동, 기계나 설비 같은 생산 요소 이용이 증가한다. 그렇죠. 얘네들이 다 거기 들어갔으니까 생산 활동에 포함된다 그랬어요. 자,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는 경제 전반에 광고가 없는 상황에 비해 환경 오염을 심화할 수 있다. 그렇죠. 광고가 있으니까 소비가 촉진되고 생산 활동이 자극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광고를 안 했다면 좀 덜 쓰고 좀 덜 바꿨을 텐데 광고가 있으면서 그걸 심화시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문제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7번 갑니다. 자, 기억,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경쟁 제한입니다. 경쟁 제한. 니은은 경쟁 촉진. 제한은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경쟁을 못하게 만드는 거고요. 니은은 경쟁 촉진, 경쟁을 하라고 만드는 거죠. 자, 기억. 제한은 상품에 대한 구매자의 충성도가 높아질 때 일어나고 니은, 촉진은 가격 탄력성이 높아질 때 일어난다. 그렇죠? 가격 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충성도가 낮다는 거예요. 그죠? 충성도가 낮으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판매자들이 그 틈을 파고들면서 광고를 해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거죠. 맞는 거 1번이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번 갈게요. 오, 길어. 다음은 어느 기업의 광고 기획 초안이다. 윗글을 참고하여 초안을 분석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새로 출시하는 여드름 억제 비누. 다수의 판매 기업이 다양한 여드름 억제 비누를 판매 중이며 비슷한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자, 우리 기업은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려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얘는 처음으로 진입하는 거니까 뭐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하면 신규 판매자가 되겠네요. 그죠? 신규 판매자. 우리 기업의 신제품은 새로운 성분이 함유되어 기존의 어떤 비누보다 여드름 억제 효과가 탁월하고 국내에서 전량 생산할 계획이다. 이게 차별화가 된다는 얘기죠. 이걸 차별성을 돋보이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을 선도하는 경쟁사 을이 있다. 예로 이윤을 보고 있다. 큰 비용을 들여 인기 드라마의 상품을 여러 차례 노출하는 전략으로 광고 중이다. 자, 큰 비용이 들었다. 그러면 차별성을 광고하지 않아도 차별성이 느껴지게 하죠. 기업으로 인해서. 반면 우리 기업은 이번 광고로 상품에 대한 정보 검색을 많이 하는 소비 집단을 공략하고자 제품 정보를 강조하되 광고 비용은 최소화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정보 검색을 해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주려고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새로운 성분의 여드름 억제 효과를 강조하고 일반인 광고 모델들이 우리 제품의 여드름 억제 효과를 체험한 것을 진술하는 모습을 담은 TV 광고였으면 좋겠다. 자, 조건이 있어요. 1. 우리 효과 강조하자. 2. 일반인 광고. 그리고 체험한 것처럼 진술하게. 3. TV 광고다. 그죠? 선지 보겠습니다. 이 광고가 각 기업의 의도대로 성공한다면 독점적 지위는 약화될 수 있겠어. 그렇죠? 갑은 신규 판매자입니다. 신규 판매자가 진입을 했다라면 독점적 기회는 약화되죠. 이 광고로 각 기업의 여드름 억제 비누 생산이 확대된다면 이 비누를 생산하는 공장의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할 수 있겠어. 그렇죠? 생산이 확대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산 활동을 촉진시키고 자극한다는 얘기니까. 맞죠? 3번. 이 광고로 각 기업이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게 된다면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 내 판매자 간 경쟁은 장기적으로 약화될 수 있겠어.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게 된다면 돈을 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회사가 신규 판매자인데 저게 됐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다시 또 다른 신규 판매자들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화되는 게 아니라 경쟁이 촉진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판매자들이 늘어나니까 그 판매자들 간의 경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광고로 갑기업은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차별성을 알리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자, 5번. 여드름 억제 비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높인다면 갑기업은 자사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없겠어. 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갑기업의 신제품을 포함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높여요.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였어요.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하면 선택을 안 하겠죠. 싼 거 찾으러 가겠죠. 그래서 너무 높게 책정할 수 없다 그랬어요. 9번 갑니다. 자, 문맥상 A와 바꿔 쓰기가 적절한 것은 자, A에서 들어가다라고 했는데 이 들어가다라는 뜻은 어떤 일에 뭐 돈, 노력, 물자 따위가 쓰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돈이나 뭐 물건을 쓰다 혹은 노력을 쓰다 이런 뜻으로 들어가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투입되다.
사람이 투입되다, 물자, 자본 따위가 필요한 곳에 넣어지다라는 뜻으로 의미가 비슷합니다. 모르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인간의 본성에 관한 내용이네요. 자,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있다. 자, 두 관점 1번 종교적 인간관, 2번 반면하고 나오는 유물론적 인간관입니다. 반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가 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인간에게는 물리적 실체인 몸. 자, 지우고 다시 볼게요. 자, 종교적 인간과는 물리적 실체인 몸,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몸과 영혼을 나눠서 설명했어요. 완전히 구별했고요. 인간의 결정의 원천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있어야 중요한 겁니다. 근데 반면 유물론적 인간과는 물리적 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인간의 결정은 단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사건이다. 자, 그러면 여기를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자. 이거, 어머, 다 지워졌네. 자, 인간의 결정은 누가 한다고? 뇌에서 한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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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몸, 영혼, 구별, 결정은 영혼이 하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 종교적 인간과는 몸하고 영혼이 있고 결정은 영혼이 한다. 근데 유물론적 인간과는 몸 하나밖에 없다. 영혼 없다. 그럼 몸에서 뇌가 결정한다. 이런 얘기죠? 자, 서로 다른 점을 정리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자, 이러한 두 관점 중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혹시 유물론적 인간관이라면 자,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결정은 뇌가 하는 거야. 그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자유의지가 있을까? 예를 들어 냉장고 문을 여니까 딸기우유랑 초코우유가 있어. 근데 이것들 중에서 하나를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과 관련하여 이제 설명을 하게 돼요. 이 자유의지,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알아서 선택을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자유의지,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2번 문제. 자,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반자유주의 논증은 반자유주의 논증. 갑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시킨다. 자유의지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앞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걔가 자유의지로 딸기랑 초코 중에 고를 수 있을까? 결론은 아니, 없어. 자, 이유가 나오겠죠, 이제. 결론부터 얘기했으니까. 이유 찾아봅시다. 자, 우선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 여기서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러한 전제 하에 자유의지 논증은 선결정 가정과 무작위 가정을 모두 고려한다.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게 1번, 2번 두 가지를 모두 플러스해서 고려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니까 1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경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왜? 이미 결정된 대로 움직이는 것이니까 결정된 대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선택했다고 보기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니까 두 번째 요걸로 생각해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에도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왜 그럴까요? 갑의 딸기우유 선택이 단지 뇌에서 무작위로 일어난 신경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자, 그러니까 반자유의지 논증.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게 선결정인 가정과 무작위 가정, 그러니까 두 개로 가정을 해본 거예요. 1번으로 가정 한번 해보고 2번으로 가정 한번 해보고 그때 결론은 뭐래? 자유의지가 아닌 거라고 결론이 나온 거죠. 이 사람들의 결론은 자유의지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3번 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나 하고 나오네요. 그럼 앞뒤가 어떻게 되니? 반대가 돼요. 앞에서는 자유의지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반대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이 논증에 관한 다양한 비판이 가능하다.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걸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자,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어떨 때 선결정은 받아들여. 그러니까 1번에 관해서는 오케이. 1번 오케이. 선결정 오케이. 그런데 2번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 결론은 no. 받아들일 수가 없다. 자, 1번에서 선결정. 말 그대로 결정된 대로 움직인 거야 라는 것은 그래서 자유의지가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근데 야 무작위로 일어난 거야 라고 얘기한 것도 지금 위에서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아니지 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 이것에 대한 얘기가 더 궁금해진단 말이죠. 자, 하나는 오케이고 하나는 노다.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 이게 뭐였어요?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 그죠? 이걸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왜?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기 때문에 하나라도 틀리면 틀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4번 문단 넘어가 보죠. 임의의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야? 자유의지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 그럼 자유의지를 갖기 위한 첫 번째, 내가 그 선택의 주체여야 합니다. 내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둘째, 나의 선택은 선결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선결정되었다면 이라는 가정에 의해서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위의 설명이 이해가 되죠. 두 번째 조건에서 연결시켜 봤을 때. 자, 그런데 어떤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자유의지를 위한 둘째 조건과 충돌한다. 요거 두 번째 요거.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인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죠? 선결정되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다.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 그랬어요. 오케이. 자, 물론 이러한 자유의지와 다른 의미를 지닌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의 자유의지. 이건 뭐냐?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라는 말이 단지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했다라는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라면 선결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자유의지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지는 여기서 염두에 두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와 다르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자유의지와 나 원하는 거 했어.
그러니까 선결정되어 있어도 자유야 라고 얘기하는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A와 B는 서로 같지 않아요. A, B는 서로 같지 않다. 5번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무작위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 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일어나는 행동도 내가 한 행동이다라면 그건 자유의지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유물적 인간관에 따르면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것은 선택 시점에 갑의 뇌에서 신경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갑에 이러한 올라가서 신경사건이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해보자. 선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 이게 무작위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가정 아래서도 갑은 그 선택의 주체일 수 있다. 내가 선택의 주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선택 시점에 발생한 뇌 신경사건으로서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했다는 것은 바꾸지 않아요. 뇌가 어떤 작용을 했다는 것은 내 선택을 바꾸지 않아요. 결국 반자유의지 논증의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자, 정리하면 1번 문단에서 종교적 인간관과 유물론적 인간관을 나눠서 설명합니다. 자유의지에 관한 질문이 생깁니다. 2번 문단에서 반자유의지 논증은 그 질문에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가정을 2번 해봤어요. 선결정 가정 그리고 무작위 가정. 그 2가지 해봤더니 자유의지가 없는 걸로 나왔대요. 그러나 비판하는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선결정 가정은 오케이 그래 그건 그렇지 그 자유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지. 그러나 무작위 가정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작위로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결정은 내가 한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작위 가정에 한해서는 반자유의지 논증에서 설명한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결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물론적 인간과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나오죠?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 1번 문단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인데. 2번 유물론적 인간과는 인간의 선택을 물리적 사건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뇌의 신경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 종교적 인간과는 인간이 물리적 실체로만 구성된다고 보지 않는다. 뒤에서 들었네요. 네, 물리적 실체 이게 몸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영혼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4번 종교적 인간과는 인간의 선택에서 비물리적 실체 이게 영혼이지요. 이게 하는 역할을 인정한다. 인정. 그렇죠. 뭘 했어?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걸 인정했습니다. 반자유의지 논증은 임의의 선택이 선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아니요. 둘 다 고려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1번, 2번 2가지 가정을 다 해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자유의지 논증은 2가지 가정을 해봤더니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11번 갑니다.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A랑 B가 서로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A는 내가 원하는 걸 한 거야 라는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 자, B에서는 2가지 조건. 주체가 나야. 그리고 선결정되는 게 아니야. 이 2가지 조건을 충족한 자유의지. 2가지가 다르다 그랬는데요.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선결정되어 있다면 B가 일어날 수 없죠. 자, 12번 갑니다. 자, 니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니은이 뭐였느냐? 저기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거죠. 그 무작위로 일어났을 때, 무작위 가정일 경우에 결론이 뭐였어요?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는데 이 결론이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결론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랬어요? 왜죠?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무작위로 일어났다 하더라도 주체는 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 5번. 주체가 나다. 이게 조건 1번. 이게 조건 1번. 선결정되지 않았어. 무작위야. 이게 2번.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5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3번 볼게요. 자, 윗글에 기억에 입각하여. 자, 그럼 기억이 또 뭐냐? 기억은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겁니다. 반자유의지 논증 비판. 그럼 다시 얘기해서 1번, 2번 가정을 해봤을 때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죠.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그죠? 자,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보기 읽어볼게요. 자유의지와 관련된 H의 가설. 자, 인간이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하는 신경사건이 있기 전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게 해주는 다른 신경사건이 그의 뇌에서 매번 발생한다라고 나옵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알게 해주는 신경사건이 일어난다. 이건 뭐냐? 선결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뇌에서 선결정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자, 실험을 해봅니다. 자, 실험을 해봅니다. 왼손, 오른손 각각 버튼 하나가 주어집니다. 어떤 버튼을 누를지 특정 시점에 결정합니다. 100차례 관측합니다. 자, 만약에 이게 선결정이 있다라는 가설이 맞으면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 선택하잖아요. 그죠? 밑에 내려가서 볼게요. 선지. 그럼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면 그럼 선결정이 입증이 된다. 그러니까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 결론을 거부해야 된다? 아니요. 선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자유의지가 없는 거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죠. 2번 받아들여야 되고 2번 입증이 된다. 그럼 무작위 가정은 참을 수밖에 없다? 아니요. 선결정이 뇌에서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무작위 가정도 자체가 없는 거예요. 다 선결정인 거예요. 뇌에서 일어나니까. 3번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선결정 가정은 참을 수밖에 없다. 입증되지 않았으면 선결정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자,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걸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5번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아니요. 받아들이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왜? 선결정은 오케이지만 무작위는 오케이가 아니에요. 노예요. 노. 그거.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결론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선결정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지문입니다. 요거 좀 친숙하게 느끼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네요. 1번. 자, 메타버스는 초월이라는 의미의 메타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 메타 플러스 유니버스.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지금 개념, 정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감각 전달 장치는 갑자기 장치 이름이 나오니까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감각 전달 장치. 이게 어디 있겠어요? 이 메타버스 안에 있겠죠. 메타버스 속에서 사용자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보고 만지는 것으로 설정된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장치다. 그 아바타의 감각을 사용자한테 전달하는 장치. 이게 감각 전달 장치. 사용자는 이를 통하여 가상 공간을 현실감 있게 체험하면서 몰입하게 된다. 자, 우선 메타버스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요. 그 안에 이제 감각 전달 장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아바타의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아바타를 사용자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자, 2번 문단 갑니다. 자, 이번에는 시각을 전달하는 장치인 HMD는 아까는 감각 전달 장치였잖아요. 이번에는 시각을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사용자의 양쪽 눈에 가상 공간을 표현하는 시차가 있는 영상을 전달한다. 전달된 영상을 뇌에서 조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공간과 물체의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 왼쪽이 보는 것과 오른쪽이 있는 것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 곳으로 모이면서 우리가 보이는 거죠. 그것을 우리한테 눈으로 전달을 했을 때 그걸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입체감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가상 공간에서 물체를 접촉하는 것처럼 사용자의 손의 감각 반응을 직접 전달하는 장치로는 가상현실 장갑이 있다. 자, 이번에는 가상현실 장갑. 이게 사용자의 손의 감각 반응을 직접 전달한대요. 내가 직접 만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었던 감각 전달 장치랑은 좀 다른 거죠. 아까는 아바타가 만지는 것을 나한테 전달하는 거였고 사용자 손의 감각 반응을 직접 전달하는 장갑을 끼면 내가 직접 만지는 것들이 바로바로 올 수 있는 거죠. 자, 가상현실 장갑은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가 만지는 가상 물체의 크기, 형태, 온도 등을 사용자가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이외에도 가상현실 장갑은 사용자의 손가락 및 팔의 움직임에 따라 아바타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자, 얘는 또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또 따로 있네요. 자, 여기도 아바타가 만지는 것을 사용자가 느낄 수 있도록 전달하는 건데 앞에 나왔던 감각 전달 장치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 감각 전달 장치 안에 이 가상현실 장갑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편 사용자의 움직임을 아바타에게 전달하는 공간 이동 장치가 있대요. 공간 이동 장치. 이건 사용자의 움직임을 아바타에게 전달합니다. 사용자는 몰입도 높은 메타버스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간 이동 장치인 가상현실 트레드밀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360도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바닥에 움직임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가상현실에 가 있다. 그럼 내가 움직이면 그 공간이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근데 제자리 걸음을 했을 때 그 왜 예전에 한번 그 카페에 가본 적이 있어요. 뭐 안경 끼고 하는 거.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그 고층 빌딩에 뭐 외나무 다리를 건너고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걷는 신용을 해요. 걸어요. 한 발짝 두 발짝 걸으면 그 공간, 가상현실 공간에서도 움직임이 있는 거죠. 똑같이. 내가 진짜 거길 걷는 것처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트레드밀이라는 장치입니다. 공간 이동 장치 중에서 트레드밀이라는 아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4번 문단 가겠습니다. A로 묶여 있습니다. 자, 가상현실 트레드밀과 함께 사용하는 모션 트래킹 시스템입니다.
아까 앞에서 트레드밀이 360도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움직임을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모션 트래킹 시스템은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 아바타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바타를 동기화한다. 그러니까 내 움직임을 아바타가 따라할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래서 모션 트래킹 시스템에는 동작 추적 센서, 관성 측정 센서, 압력 센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표시를 하면 동작 추적 센서는 사용자의 동작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관성 측정 센서는 이동 속도와 변화율, 회전 속도를 측정합니다. 압력 센서는 서로 다른 물체 간에 작용하는 압력을 측정합니다. 이 세 개가 하나가 돼서 움직임이 보이죠. 만약 바닥에 압력 센서가 부착된 신발을 사용자가 신고 뛰면 압력 센서는 지면과 발바닥 사이의 압력을 감지하여 사용자가 뛰는 힘을 파악합니다. 모션 트래킹 시스템이 사용자의 동작 정보를 컴퓨터에 전달하면 컴퓨터에 전달합니다. 모션 트래킹 시스템이 사용자의 동작 정보를 컴퓨터에 전달합니다. 그럼 컴퓨터는 사용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에 맞춰 트레드밀의 바닥을 제어합니다. 아까 나왔던 그 트레드밀. 자, 이와 같이 사용자의 이동 동작에 따라 트레드밀의 움직임이 변경되기도 하지만 1번 사용자의 이동 동작에 따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2번 아바타가 존재하는 가상 공간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도 트레드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움직임이나 트레드밀의 작동 변화에 따라 HMD, 아까 뭐였죠? 시각을 전달하는 장치, 거기에 표시되는 장면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더욱 현실감 높은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공간, 이동장치 1번 트레드밀, 2번 모션 트래킹 시스템. 그죠? 이 두 가지가 공간의 활용도를 공간의 활용이 잘 되게 전달하게 하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죠.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14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감각 전달 장치와 공간 이동 장치는 사용자가 메타버스에 몰입할 수 있게 한다. 네, 1번 문단 마지막 요 밑에 몰입 있고요. 저기 3번 문단 두 번째 줄 몰입도 높은 메타버스 체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2번 공간 이동 장치는 현실 세계 사용자의 움직임을 메타버스의 아바타에게 전달한다. 자, 공간 이동 장치 3번 문단 트레드밀입니다. 자, 그것을 메타버스 아바타에게 전달한다. 그죠? 이 가상현실 트레드밀과 함께 그 3번 문단 맨 첫 번째 줄 보시면 되겠죠? 그 사용자의 움직임을 아바타에게 전달하는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사용자의 움직임을 아바타에게 전달하는 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거야. 3번 HMD 시각을 전달합니다. 그럼 메타버스의 공간과 물체의 입체감을 느끼도록 한다. 이 입체감이라는 말이 2번 문단 세 번째 줄 나와 있습니다. 자, 감각 전달 장치는 아바타가 느끼는 것으로 설정된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장치다. 네, 아바타가 느끼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에게 사용자에게 전달한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바타에게 설정된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여기 써져 있어요. 5번이 틀렸네. 가상현실 장갑을 착용하면 사용자와 아바타는 상호 간의 감각 반응을 주고받을 수 있다. 아니요.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지 않은데 어떻게 주고받을 수 있겠어요? 이건 아니고요. 가상현실 장갑을 착용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직접 만지는 것처럼 느끼시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 전달 장치는 설정된 감각을 전달하는 건데요. 가상현실 장갑은 아바타가 만지는 크기, 형태, 온도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전달하기도 하지만 플러스 움직이게 아바타를 움직이게도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반응을 주고받지는 못합니다. 자, 15번 갑니다.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자 A는 4번 문단의 모션 트래킹 시스템 그 센서들을 설명한 거였습니다. 적절한 것은 몇 번이 되나요? 그럼 3번. 자 1번. 사용자의 이동 속도와 뛰는 힘을 측정하는 것이 관성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HMD에 표시되는 장면이 바뀐다 그랬어요. 맞고요. 맞아요? 다 맞으면 안 되잖아. 자, 뛰는 힘은 압력 센서가 해야죠. 자, 지금 보면 이동 속도와 맞아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뒤에까지 잘 봐야 돼요. 뛰는 힘은 압력 센서가 하는 거야. 자, 2번. HMD에 표시되는 가상 공간 장면이 변경. 맞아. 근데 거기까지만 보면 안 된다고. HMD가 가상현실 트레드밀을 제어하니? 아니에요. 트레드밀을 제어하는 것은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제어한다고 써 있었어요. HMD는 변경되는 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현실감이 있다라고만 얘기했어요. 자, 3번이 적절한 거. 병사로를 만나면 기울기가 변경될 수 있다. 이건 그렇습니다. 이 가상현실이 그걸 반영을 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4번이 왜 틀렸냐? 아바타 동작에 따라 사용자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의화한다. 아바타 동작을 사용자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화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 것을 아바타 거에게 동기화를 시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 지금. 자 5번. 아바타 이동 방향을 바꾸면 가상현실 트레드밀 바닥의 진행 방향이 변경되어 사용자의 이동 방향이 바뀌게 된다. 그럼 아바타 따라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나에 따라서 아바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자, 16번 갑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보시면 지금 뭔 점이 이렇게 많네요. 동작 추적 센서, 키네트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와 RGB 카메라 등으로 구성된다. 구성이 1번, 2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은 광원에서 발산된 적외선이 피사체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수신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카메라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빛을 쏘는 거죠. 쿵, 쿵, 쿵 해서 다시 돌아와. 쿵, 쿵, 쿵. 이 돌아오는 게 굴곡에 따라서 다 시간이 다를 거 아니에요.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입체 정보를 포함하는 저해상도 단색 이미지를 1번이 만듭니다. 그럼 반면 2번. 자, RGB 카메라는 피사체의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를 제공한다. 이게 다르네요. 저해상도냐 고해상도냐 단색이냐 컬러냐 이게 다르네요. 키넥트 센서는 저해상도 입체 이미지를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에 투영하여 사용자가 검출되는 경우 그림과 같이 신체 부위에 대응되는 25개의 연결점을 선으로 이은 3D 골격 이미지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건 사용자가 검출될 경우고요. 이 1번과 2번 카메라를 통해서 얻은 이미지를 투영시켜서 같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점으로만 이어서 움직임만 보이게 되는 거네요. 그 골격 이미지만 보이게 되는 거죠. 어떻게 길이라던가 툭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것들만 보게 되는 거죠. 자, 1번 선지 봅니다. 키네트 센서는 가상 공간에 있는 물체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입체감을 구현할 수 있다.
예? 예? 갑자기 가상 공간? 자, 동작 추적 센서. 이건 적외선 카메라와 RGB 카메라 등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응? 이건 뭐예요? 사람이에요. 이건 가상 공간에 있는 물체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적외선을 쏘고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야? 굴곡을 뭐야? 찾아낸다고 했잖아요. 표면에 반사돼서 수신되는 것까지. 그죠? 그래서 입체적인 정보를 포함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물체들 간의 거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골격, 그러니까 입체 정보를 파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입체 정보를 3D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거죠. 1번이 틀렸어요. 2번. 키네틱 센서가 확보한 사용자의 춤추는 동작 정보를 바탕으로 아바타의 춤추는 동작이 구현될 수 있다. 그렇죠? 사용자가 춤추는 동작 정보를 이 연결점으로 3D 이미지를 만드니까 이것이 아바타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3번. 키네틱 센서와 관성 측정 센서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걷는 자세, 이동 속도 변화율, 네, 얘기할 수 있죠. 걷는 자세는 키네틱 센서가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에 관성 측정 센서에서 이제 속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4번. 연결점의 수와 위치의 제약 때문에 사용자의 골격 이미지로는 사용자의 얼굴 표정 변화를 아바타에게 전달할 수 없다. 자, 지금 보시면 머리 부분에 점이 하나예요. 점이 하나기 때문에 우리가 눈썹, 눈꼬리, 입꼬리 이거를 다 점으로 만들지 않은 이상은 표정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더 점을 더 여러 개 연결점을 더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기 그림에서만 보면 표정에 관한 점은 없습니다. 머리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달할 수 없다. 5번. 적외선 카메라의 입체 이미지와 RGB 카메라의 컬러 이미지로부터 생성된 골격 이미지가 사용자의 동작 정보를 파악하는데 사용된다. 그렇습니다. 동작 정보를 파악해서 이 3D 이미지가 움직임을 알게 해주죠. 적외선을 계속 쏠 거 아니야. 그지? 적외선을 계속 쏘면 그 속도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움직이는 그 3D 이미지가 다 다를 거 아니야. 그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게 아니야. 가만히 서 있다가 움직여. 그러면 적외선을 쐈을 때 돌아오는 그 속도가 달라. 그러면 그것에 해당하는 3D 골격 이미지가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동작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비문화 우리가 지금 다 살펴봤습니다. 아이고,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네. 눈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비문학까지 다 살펴봤고요. 문학이 남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문학을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